계속해서 화재 현장 조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화 장소 및 발화 부위 추정에 대해서는 발화 장소의 추정은 화재 관계자에 대한 질문과 전체 관찰로 어느 건물인지 또는 몇 층인지 등의 대략적 장소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발화 부위의 추정은 발화 지점으로부터 출하를 통해 확대된 발화 부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된 부위가 발화 부위 전 판정에 합당한 것인지를 다음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그는 연소의 특이성, 발굴과 복원, 또 배선의 특이점, 증거 등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연소의 상승성에서는 화염은 수직 방향으로 가연물을 따라 빠르게 상승하고 연변과 밑면으로 그 속도가 완만합니다. 수평을 일로 했을 때 상방향으로는 20, 하방향으로 0.3 비율로 연쇄가 확대됩니다. 벽지 등 연소의 확대면 자체가 가연물이 연소되면서 연소 방향의 방향과 속도에 의해 이용되는 모형이 됩니다. 그것을 연소의 상승성이라고 합니다. 바닥에 가연물이 많이 존재하거나 인화물질에 대한 착화시는 그 자체의 고유의 특징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연소 속도비에 의한 상승 연소의 기하학적 모형은 V 패턴, 특히 V 패턴이 많고 역삼각형 모형 내지는 마름모 형상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모두 연소의 상승성에 기인되는 것으로서 어느 패턴이든 불꽃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외부의 강제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위로 향함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도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는 균등한 기하학적 모형의 지붕이나 벽체 지지 구조물을 갖다가 그것이 먼저 연소하는 쪽으로 하중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발화부를 향해 도계되는 경향을 띠므로써 기둥, 벽, 장식물, 가구루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것이 먼저 연소하는 쪽으로 하중이 쏠리는 것은 이들을 도계 이전으로 정렬하면 연소의 방향성과 중심을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일 철골 기둥은 열이 많이 받는 부분이 팽창에 의해 늘어남으로써 화염의 반대 방향으로 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문 유리는 내부 화열에 의한 공기 팽창이나 불꽃에 의한 밀림 현상으로 바깥쪽으로 힘을 받아 화염의 반대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창문에 있을 때 불이 여기서 났을 때 창문은 바깥으로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탄화심도라는 것은 기둥, 보등의 목재 표면에 균열된 형상의 탄화된 깊이로서 오래 충분히 연소될 수 있는 발화부 쪽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목재는 쉽게 도개거나 소락되고 2차 연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심하게 연소되면 원래 위치의 연소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 깊이를 의미하는 것보다도 연속하면 면의 상대적 깊이가 깊기 때문에 변별력을 지닌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질이 다른 목재관이나 도개된 연소물보다 동일 연장선상의 동일 반경을 갖는 재질입니다. 양 끝단 또는 위아래 비교하고 기둥의 안쪽과 바깥쪽의 상대적 연소 정도를 확인하면 아주 유용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탄화심도 측정 시 동일 압력으로 횟수를 갖게 하여 오차를 줄이고 기둥 중심선의 직각으로 삽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 이쪽에서 여기가 탄화 심도가 되겠습니다. 균연혈은 목재 표면의 균연혈은 고온의 화염에 맹렬히 연소될 때 굵은 균열흔이 남고 저온으로 장시간 점진적으로 연소될 때 내부 수분의 방출과 가연성 가스의 분출로 인해서 균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가늘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화부에 가깝거나 발화부 중심부에서는 균열이 가볍게 아주 가늘게 식별됩니다. 절대적 구별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상대적 연소 정도의 비교 시 아래 세 가지 유형의 균열흔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완소은 700도씨에서 800도씨, 홈이 얇고 사각 또는 삼각형으로 탄화됩니다. 두 번째 강소은은 900도씨로 홈이 깊고 만두 모양의 요철 형태로 남습니다. 세 번째 열소로로 1100도씨 이상, 홈이 가장 깊고 구형에 가까운 형태로 높아지고 홈의 간격 또한 큽니다. 이것은 대규모 건물 화재에서 나타납니다. 균열 정도가 클수록 화염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훈소은입니다. 훈소은은 발화부 주변에서 나타낼 수 있는 특징입니다. 훈소은이 나타나는 경우는 목재 표면에 발열체가 밀착되어 연소되는 경우 연소 면적은 서서히 확대되지만 분해가스는 발생이 완만하고 양이 적어서 전면 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표면에만 연소가 진행됩니다. 거의 밀폐 구조에서는 공기의 공급이 불충분하여 연소가 매우 느려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점점 깊어지면서 패인 형태의 소실 부분으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흔소음과 유사하여 면밀히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화염의 유동에 일정 공간에 집중되거나 완전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국부적으로 착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발화부로서의 충분한 요건이 되는지가 조사자가 사항별로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박리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박리은은 불연선 건재료, 즉 시멘트, 콘크리트 등이 강렬한 화염에 의해서 재질 내 수분이 급격히 탈수되고 본래 재질의 특성이 상실됩니다. 그로 인해서 접착층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갑니다. 박리은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화재 초기부터 진화까지 연소가 계속되는 발화부나 인화물질에 의한 맹렬한 화염 저촉 부분, 그리고 계구부를 통한 화염의 토출구 부분 등에서 박리은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사진에 보듯이 천장에 박리은입니다. 천장에 시멘트가 돼 있고 시멘트를 덮었던 시멘트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시멘트가 다 나오는 게 박리은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변색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금속의 경우 수열 온도 정도에 따라 특정 색깔로 변색되어 나타납니다. 화재 현장에서 위치별, 수열 정도나 화염의 정도를 추정하여 연소의 확대 진행 상황의 하나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금속 광택류의 수열 온도에 따른 변색 종류입니다. 수열 온도는 230에서 1320도까지 변색되는 색깔이 틀린데 230도는 황색, 290도는 홍갈색, 320도는 청색, 480도는 연한 홍색, 590도는 진한 홍색, 760도는 아주 진한 홍색, 810도는 분홍색, 980도는 연한 황색, 1200도는 백색, 1320도는 아주 밝은 백색 등으로 낮은 온도에서는 이 황색부터 시작해 갖고 아주 밝은 색으로 이게 밝은 백색으로다가 이 색깔이 변하고 그걸 갖다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잘못됐다.
용융훈, 비가연물로 직접 연소되지는 않지만, 다시 할게요. 용융훈, 비가연물로 직접 연소되지는 않지만 1점 화염에 변형되는 특징별로 구별하면 변형된 상태에 따라 그것의 화염 정도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 알루미늄, 구리, 납, 철 등은 건축 구조물에서 각각 창유리, 창틀, 전선, 가구, 전선 연결부 등으로 이용됩니다. 이 유리나 알루미늄, 구리, 철, 납 등은 각각의 녹는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물질이 녹았는지 녹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물질 위치에서 화염의 온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재 후 유리의 변형 상태를 관찰하여 화재 진행 시 창문의 유리 형태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유리는 균열이 생기는 온도가 250도, 연화되는 온도, 꾸불꾸불해지는 온도가 650에서 750도, 녹아 흐르는 온도가 거의 850도가 넘으면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리의 상태를 보고 여기 화재 현장에서 몇 도가 됐으니까 이것은 여기가 발화부위다 내지는 출하부위다 등등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합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기합선의 구별에는 합선에 충전된 도체가 절연히 파괴되면서 거의 무화 상태로 접촉되는 것을 합선이라 하는데 접촉부에서 고열에 의한 도체의 유형이 생깁니다. 전기합선의 특징으로는 용융 끝단이 매끈한 구형을 이루고 녹지 않는 전선 부분과는 뚜렷한 경계를 이룹니다. 용융부 내부는 모두 녹아있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전선의 합선 식별 기질입니다. 합선은 합선 상태에서 저런 피복 손상이 생성됩니다. 이 피복이 다 없어졌죠. 융용부와 비상용 부분의 경계가 뚜렷합니다. 이렇게 융용모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선이고, 그 다음에 A열 융용은 구리의 융점이 1083도로서 이상에서 생성됩니다. 융용 끝단이 아래를 향해 할수록 망울 형성이 됩니다. 망울 근처에서 갈수록 가늘어집니다. 전기합선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 여기보다 여기가 가늘어지죠. A열 융용, 외부 화염에 의한 융용의 다른 형태입니다. 이웃 표면과 용융면이 연속적입니다. 용융물 내부 소선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 다음에 영역에서 알루미늄이나 구리, 아연 등이 구리에 부착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착 부분이 가열돼 합금 형성이 되고 순수 금속보다 융점이 낮음으로써 화재열로 합금 부분이 유용되어 이탈합니다. 전기합선의 의미는 활성 상태에서 그 전선이 연소되었다는 것으로서 보통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차단기가 작동되어 화재가 난 수용관은 물론 이웃집의 배선까지 전기가 단절됩니다. 전기합선이 발견되는 지점으로서 적어도 차단기 차단 이전에 화염이 있었던 부분으로서 초기 발화의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합선은 부분 바로 이웃에 발화원이 존재하기도 하며 합선 자체가 발화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합선은 배선 계통이나 부하 계통에 따라서 많은 의미를 달리합니다. 따라서 화재 현장에서 이들이 파악 없이 거두절미하고 합선 부분을 잘라서 화재 원인이나 발화 지점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과학적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재 원인 조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기합선흔에서 발견된 용융 부분이 합선흔인지
외부 화염에 녹은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관심 이전에 배선의 용도와 차단기, 부하기기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구성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발굴의 의미를 넘어가겠습니다. 발굴은 발화 원인을 규명하고 발화 원으로부터 가연물에 착화되는 연소 경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객관성과 증거 보존 유지에 필요한 수단입니다. 발굴의 목적은 대부분 화재 현장에서 연소와 낙하, 퇴적 등으로 해서 묻혀진 초기 연소 정보를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서 화재 조사 단계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굴 방법으로서 첫 번째, 출하부가 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발굴 범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결정되기 전에 위에서 목격한 목격 상황과 여러 가지 연소 특성, 정규적 특이점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선택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각 단계별로 사진 촬영을 하면서 퇴적된 위층으로부터 낙하물을 차례로 걷어내면서 연소 상황을 해석하면 됩니다. 연소 상황에 부합되지 않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물건, 복원에 필요한 물건 등은 주위 바닥에 비닐 등을 깔아 그 위에 배열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둥, 가구 등 고정물로서 확인이 용이한 물건은 옮기지 않습니다. 발굴 방법 세 번째, 매우 초기 상황에 낙하되어 바닥에 초기 연소와 관련성이 있는 물건은 고정물에 준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그 에는 액자나 거울, 천장전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발화부에 근접할수록 삽 등의 대형 공구를 사용을 자제하고 세임새한 공구나 손을 이용하여 발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 발굴 중 찾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을 경우 세심하게 주의를 기릅니다. 예로 중간 밸브나 스위치, 콘센트 등을 거기에 해당되고, 예로 토양이나 재 등은 재검이 가능한 곳에 모아둡니다. 여섯 번째로, 바닥면의 연소 상황이나 발굴 물건의 유관 검사를 위해 빗자루로 쓸거나 경우에 따라 물을 이용해 씻어냅니다. 물을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은 인화물질 채취 등의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 해야 하고, 관찰을 위해서 물기를 헝겊 등으로 제거해서 관찰을 하면 됩니다. 복원이란 발굴된 낙하물이나 도개물을 연소 전 또는 연소 중 위치로 명확히 재구성하여 발화부의 연소 거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말하며, 발굴이 잘 돼야 복원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복원은 어차피 100%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확실한 것만 복원시켜야 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복원은 연소 거동 등의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실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경계 부분 복원은 대형 재료를 사용하여 고이거나 연결하여 복원하고, 최종적으로 복원된 사항을 특히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확보된 증거물의 후속 처리, 취득된 물건, 연소 형상, 배선 특정 검사, 발굴, 수집된 분류, 증거가 되는 것, 감정이 필요한 것 등을 목록에 기입하고 기입하는데 수집 위치, 수집 이유, 감정 의뢰 사유 등을 기입을 해야 하고, 그것이 끝나면 밀봉과 기밀 유지를 해서 인화물질 자체와 인화물질 검사가 필요한 물건을 후속 처리해야 됩니다. 발화 지점 결정에 대해서 발화부는 전체적인 관계자의 질문과 연소 확대 과정의 역추적을 통해서 출하부를 좁히고, 출하부 경계 내의 발화 장소를 확인한 다음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를 한 다음에 발굴과 복원을 해야 됩니다. 발화부는 화재가 처음 발생한 장소의 입지적 부위로서 화재가 시작되어 진화될 때까지 가장 오래 타는 경우가 많아서
소외된 정도가 가장 심한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바라보와 같은 연소 특징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심하게 탈 수 있는 인화물질, 이연성 물질이 응집이 있었던 경우, 소화 후 잔불 제거 미비로 전체 연소 시간과 별도로 오래 타는 경우, 이들의 구분 또한 조사자의 책임입니다. 바라부의 확인을 위한 증거 확보에서 화재 발생 시점에 고정시설이 연소된 것 또는 이후 도개되어 변형되어 합쳐진 연소물 등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인데, 발화 후 연소 확대 진행 과정과 경로 등은 연소 이론의 바탕을 둔 실험적 근거와 현장 임장 전 사전 정보에 통해서 그것이 모두 합치되는지 판단하여 발화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정확한 발화부를 찾아내면 화재 현장 조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화부에서의 불씨는 그 부분의 고정 시설물 이외에 인위적 행위, 현장에 남지 않는 불씨 등 이런 것이 확인할 수 없는 불씨가 대단히 많습니다. 발화부에서 당장 발화원이 남아있지 않아 조급해하며 무리한 추론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합리적 해석의 비중을 둠으로써 발화부의 판단이 옳았는지, 발화부의 발화원이 왜 남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타 발화원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발화원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주변 수사를 통해 다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출하부는 발화부에서 시작한 화염이 지속적 연소를 진행하다가 공기의 소통이나 계급을 통하여 왕성한 연소를 개시하는 부분입니다. 출하부는 발화부에 인접하고 이에 연속하는 면에 빠르고 완성하게 성장된 화염의 흐름이 식절되는 부분입니다. 곧 동 부분이 곧 출하부입니다. 발화부의 근거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발화부 판별 기준으로 발화부로 판별된 부분으로서 발화 시 전체 연소 형상을 설명하는데 연소 형상이나 증거 구성에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발화부로부터 주변으로의 연소 확대는 초기 연소의 특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연소 경로의 판정으로서는 구조에 의한 공기 유동, 가연물의 분포, 시간 지속에 의한 연소 정도 등의 합리성을 가져야 합니다. 발화 원인으로서 주의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물건에 인접한 가연물이 착화되는 경우에 무리한 추론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과학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동종 및 유사 화재 사례와 같이 발화 가능성에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다른 발화 가능성에 대한 부정이 충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발화 지점으로 추정된 장소의 소선 상황에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발화 원인의 정기적 요인으로는 통정 입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단기는 사후 차단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배선이 단락근인지 피유지의 용단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통전 입증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누전, 합선, 과열 등인지 판별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전기기구인지 전기 설비인지에 대해서 판별을 가능합니다. 기구적 요인으로는 가스기구, 가정용 주방기구, 조명기구, 생활용품기구, 공장기계 등으로서 가스기구는 가스레인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가정용 주방기구는 밥솥, 냉장고, 후드 등, 조명기구는 전등, 스탠드, 생활용품은 청소기, 세탁기, 공장기계는 건조기, 연마기, 젖삭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 요소로는 재료적 요인으로서 황린, 인의 동소체의 하나로서 보통 황린이라 하지만 백린이라고도 합니다. 황린은 공기 중에서는 산화되어 바람으로 수중에 저장해야 하고 유독합니다.
물에는 거의 불용이고 벤젠, 이황화탄소에 잘 녹으며 대체로 작용이 격렬하고 어두운 곳에서 인광을 발하고 공기 중에서 발하여 오사라화인인 P2O5로 됩니다. 중금속 엽에 강하면 환원하여 금속의 콜로이드 용액을 만듭니다. 자연적 요소는 구조적 요소로 가열, 비닐하우스 내에 가열돼서 내부에서 화재가 일어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 요인을 자연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위적 요인으로 의지나 목적에 의한 직접 착각행위, 방금 방어행위죠. 두 번째, 원치 않는 실수나 부지, 그거는 실화 또는 기구나 시설을 이용한 실화를 유장한 방어가 있겠습니다. 문제 1. 변색근 중 틀린 것은 320도 청색, 1200도 백색, 230도 천백색, 870도 분홍색. 정답은 답은 청백색이죠. 230도는 황색입니다. 문제 2. 보건과 관련해 틀린 것은 가. 최종적으로 보건사항을 관계자에게 확인시킨다. 나. 보건은 100% 이루기 어려운 만큼 확실한 것만 보고시킨다. 다. 소실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연계 부분 보건은 대형 재료를 사용하여 고이거나 연결하여 보건한다. 라.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보건은 연소 고동 등의 해석에 혼란을 주지 않는다. 정답은 라.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연소 고동 등의 해석에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 3. 발화 원인 결정에 있어 주의 요구사항이 아닌 것은 가. 과학적인 타당성이 있을 것. 나. 발화 가능성에 대한 부정이 충분할 것. 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된 장소의 소선 상황에 모순이 없을 것. 라. 발화 가능성에 모순이 없을 것. 정답은 나번이죠. 발화 가능성에 대한 부정이 충분해야 합니다. 다음은 요약 정리입니다. 화재 현장 조사에 대해서 발화 장소 및 발화 부위 추정은 발화 장소는 화재 관계자에 대한 질문과 전체 관찰로 대략적 장소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발화 장소 추정은 발화 지점으로부터 출하부를 통해 확대된 발화 부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된 부위가 발화 지점의 판정에 합당한 것인가를 연소 특이성과 배선 특이성, 발굴과 복원, 증거 등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합니다. 발굴과 복원에서 발굴의 의미는 발화원을 규명하고 가연물에 척화되는 연소 경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객관성과 증거 보존 유지에 필요한 수단입니다. 복원은 발굴된 낙하물이나 도개물을 연소 전 또는 연소 중 위치로 명확히 재구성하여 발화부의 연소 거동을 관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거물 확보는 발굴 등을 통해 취득된 것 중 증거가 되는 물건과 감정이 필요한 물건을 수집하여 분류, 목록에 기입하고 수집 위치와 이유, 감정 의뢰하고 사유 등을 기재하여 후속 처리하는 것을 증거물 확보라고 합니다. 발화 지점 결정에 대해서 발화부와 출하부가 있는데, 발화부는 전체적인 관계자의 질문, 연소 확대 과정에 역추적을 통한 출하부를 좁히고 출하부 경계 내에 발화 장소가 확인되면 이를 증명을 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출하부는 발화부에 인접하고 이에 연속하는 면에 빠르고 완성하게 성장된 화염의 흐름을 식별되는 부분이 출하부입니다. 발화 원인은 정기적 요인과 기구적 요인,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화재는 발굴 없는 현장 조사는 화재 조사가 아니라 화재 구경입니다. 이상 화재 현장 조사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